텅 빈 병실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때 현실은 나를 둘러싼 병실의 벽처럼 차갑고 암울한 회색빛이었죠. 욕실에서 넘어져 전신마비가 된 시어머니를 내팽개치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상간녀와 해외여행을 떠났거든요.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는지 한숨만 나왔습니다. 난 꺼지겠네.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어? 어머님, 어머니께서 어떻게... 왜 그리 놀라? 나 말하는 거 처음 보니? 그러고 멍하니 보고 있지만 말고 나 좀 일으켜봐라. 시어머니가 팔을 뻗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움직일 수 있으세요? 아니, 그게... 의사가 전신마비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손에 감각이 돌아온 것 같아. 나는 어머님의 팔을 잡고 상체를 일으켜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 잘 됐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께서 못 움직이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이룰 정도였거든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가 보네. 다리 쪽은 감각이 없는 걸 보니. 상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어머님은 기쁨의 눈물을 글썽이는 나를 보고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어이구,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내 자식들보다 나를 더 걱정하니. 누가 보면 아영이 네가 내 딸이고 지나 고깃집 애가 며느리인 줄 알겠네. 제가 어머님 걱정하는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께서 제가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애틋하다면서 살뜰하게 챙겨주셨잖아요. 덕분에 제가 엄마 사랑이 뭔지 알게 된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우리 아영이는 어찌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듣는 내 마음에 꽃이 피는 것 같아. 그나저나 네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져서 한숨을 쉬어. 잘못한 건 나랑 너 둘만 병원에 남겨두고 태국으로 홀랑 여행 가버린 그 인간들이지. 내 남편이 욕심쟁이 영감인 건 진즉에 알고 있었어도 내 아들 진성이랑 내 딸 진아까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성이 그건 어디서 불려시 같은 년을 데려와서 이렇게 가정을 파탄내고 우리 착한 아영이 마음에 대못을 박아. 이번 여행은 남편의 상간녀가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태국의 고급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 파티를 연다며 초대장을 주었죠.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태국 리조트 파티 초대장을 보고 쌍수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돈 많은 며느리, 돈 많은 새언니 덕 좀 보자고 대놓고 나를 무시했죠. 전부 출국했지? 네, 조금 전에 비행기 떴을 거예요. 그러면 나 좀 집으로 데려가줘. 집으로요? 어머님, 퇴원은 의사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 인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일을 모두 처리해야 해. 그러니까 잔말 말고 아영이 네가 나를 집으로 데려가줘. 처리할 일이라니 무슨 일이요?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없는 일인가요? 설명은 집에 가서 차차 할 테니 어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줘. 더 지체할 시간이 없어. 내 계획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해. 그 인간들이 없는 이 시간이 바로 나의 기회니까. 나는 어머님을 얻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간호사들의 눈을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을 뒷좌석에 태우는 순간 누군가 우리를 향해 소리쳤어요.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무단회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어머님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차 시동 걸어. 어머님의 말대로 차 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은 나는 달려오는 간호사를 따돌리고 주차장 밖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차를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얻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냉수 한 잔을 떠다 드렸죠. 어머님은 냉수를 마시고는 내게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영아, 사실 진성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이가 어머님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래, 내가 낳은 친아들이 아니야.
진모는 따로 있어. 어렸을 적 불의의 사고로 나는 임신을 할 수가 없는 몸이 되었어.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맛보던 시대였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유서 깊은 양반 집안이 모여 사는 시골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사람들은 나를 몹쓸 병이 있는 여자, 천벌을 받은 여자라며 뒤에서 손가락질했어. 나의 아버지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못 낳는 흠결이 있는 여자라는 걸 숨길 수 있는 방도를 마련했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혼처자리를 알아본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갓난아기를 두고 상처한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지. 그런 남자와 결혼해서 고향을 떠나 머나먼 도시에서 살아가면 마치 내가 그 아기를 낳은 것처럼 행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아기도 엄마 없이 자랐다고 놀림당하지 않을 테고 나도 애 못 낳는 여자라고 멸시당하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석이조의 방법이었지. 그래서 중매쟁이를 통해 만난 게 바로 김태효, 네 시아버지였어. 당신이 시아버지는 애 둘 딸린 호랩이었는데 부인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명을 달리했다고 했어. 출산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이라 달리 의심하지는 못하고 참 슬프고 애달픈 사정을 가진 남자구나 그랬어. 그 남자와 중매를 해서 시집을 오니 진성이와 진아가 있더구나.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들이었지. 나는 그 아이들을 진짜 내가 낳은 아이처럼 키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의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거야. 네? 친엄마는 아까 둘째, 그러니까 진아 아가씨를 출산하다가 돌아가셨다면서요. 그게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지. 아무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내 반응이 꼭 지금의 아영이 너와 같은 반응이었단다. 나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오명을 벗게 해준 은인에게 이게 무슨 하극상이냐면서 오히려 내게 역정을 내더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난 진실에 눈을 뜬 거지. 남편이 우리 집안에 돈을 탐내고 전처를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들의 친엄마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야. 그 사이 남편은 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사업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탕진했어. 결국 나와 결혼한 목적은 돈이었던 거야. 맙소사,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어머님, 그런데 그걸 알고도 왜 여태 같이 사신 거예요? 저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당장에 헤어졌을 텐데.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 내가 시집 왔을 때 진성이 나이가 겨우 3살에 진아는 갓난아기였으니까. 그 애들한테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더구나. 그런데 진성이가 상간녀를 데려와서 지혜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보자니 피가 거꾸로 솟아서 도무지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진아 고년까지 인플루언서인가 뭔가 되겠다면서 상간녀한테 착 둘러붙어서는 아부를 떠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제는 인연을 끝낼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남편의 상간녀는 잘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남편은 외제차 대리점에서 일하는 딜러였습니다. 외제차를 판매하다가 상간녀를 만난 남편은 그녀의 돈을 보고 나를 헌신짝 버리듯 하며 이혼 선언을 했죠. 시아버지는 곧 개업할 식당에 투자를 해달라며 인플루언서가 꾸민 아가씨는 광고 일을 달라고 하면서 상간녀 편에 붙었죠. 마치 돈이라는 끈끈이에 달라붙은 파리떼처럼요. 그들에게 나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나를 외면한 김씨 집안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이 내 편이 되어주신 분은 오로지 시어머니 한 분뿐이었죠. 전신마비로 쓰러져 놓은 나를 두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얘기하는 순간 결심했어. 지금까지의 모든 과오를 끝내고 김씨 집안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그들에게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단 한 점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고스란히 되갚아줄 거야. 아영아, 지금은 내가 거동이 자유롭지 않으니 네가 내 손발이 되어줘야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지독한 복수심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김씨 집안 며느리로 살아온 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의 말씀처럼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받은 고통을 고스란히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제가 어머님의 손발이 될게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무엇 하면 되는지 어머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세요. 저 역시도 더는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껏 나를 짓눌렀던 무력감에서 벗어나 무언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싹 트는 순간이었어요.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깨어나 새로운 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창고로 가서 벽에 걸어놓은 그림을 지워봐. 그럼 붙박이로 된 금고가 나올 거야. 그 금고를 열어서 안에 있는 문서를 가져와줘. 비밀번호는 내 결혼기념일이야. 나는 시어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창고로 들어가 오래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문서가 가득했습니다. 문서를 거실로 가지고 나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 모든 문서들은 그 인간들을 심판대에 세울 나의 무기이자 증거들이다. 오늘부터 너는 내 말에 따라 한시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해. 어머님은 내게 기자와 변호사의 연락처를 주며 이들과 만날 약속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먼저 기자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내가 건네는 문서들을 본 순간 기자의 동공이 확장되며 눈동자가 광채로 빛났습니다. 특종을 만났을 때 번뜩이는 눈빛이었죠. 그 문서들 속에는 상간녀 남빛나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빅코스메틱의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빛나 대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빅코스메틱의 히트 상품 사해소금 머드팩이 사실은 가짜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기자님. 사해소금 머드팩은 SNS 홍보로 이미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유기농 제품으로 인식돼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덕분에 주식회사 빅코스메틱은 인디 뷰티 브랜드로 상종가를 달리고 있고 지금 대기업들도 유사 제품을 만드느라 혈안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제품명에 사해소금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마치 이스라엘 사해에서 직접 공수한 고품질의 소금을 사용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확보한 이 문서들이 남비나 대표가 거짓말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빛나가 제품에 사용한 소금은 값비싼 이스라엘 사해 소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중국산 싸구려 소금이었습니다. 원자재 구매 내역서, 성분 분석표, 그리고 제조 공정 기록들까지. 과연 그러네요. 제보 감사합니다. 제보자 신원은 익명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한 말씀.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지켜드릴 테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기자님, 언제쯤 보도가 나갈까요? 정확한 걸 추가 취재하고 데스크 회의도 거쳐봐야겠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하고 사안이 중요해서 늦어도 3일 안에는 뉴스에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박차를 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남빛나 대표와는 무슨 관계이시길래 이런 중대한 제보를 하시는 겁니까? 남빛나 대표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럼 더 철저하게 신원을 숨겨드려야겠네요.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이만 일어나 볼게요. 네, 정확한 보도 일시가 확정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자와 헤어져 카페에서 나와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 번째 계획이 상간녀 남빛나를 향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계획은 김씨 집안의 모든 부와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시아버지 김태용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인무효소송으로 모든 걸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어 하셨어요. 이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화로 전하자 변호사는 어머님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님이 몸이 좀 아프셔서요. 거동이 불편해서 변호사 사무실에는
저 혼자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힘드시면 제가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님을 통해 전해 듣는 것보다는 직접 얘기를 듣는 게 더 명확하고 확실해서 이후에 일 진행하기가 수월합니다. 보통 부부가 헤어질 때는 이혼 소송을 하는데 굳이 혼인무효 소송을 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심층적인 면담도 해보고 싶고요. 그렇게 변호사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전에 내게 들려줬던 과거 이야기를 변호사에게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어머님의 이야기를 경청했죠. 변호사님, 저의 혼인신고는 처음부터 기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김태용은 저와 결혼할 당시 자신의 전처가 이미 죽었다고 저와 저희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는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전처를 죽었다고 속인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전처의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록, 심지어는 그녀가 살아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그녀의 최근 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 기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어머님은 변호사에게 증거가 담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속에 든 서류들을 확인한 변호사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용이 저지른 이 거대한 거짓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혼인 자체가 무효화되면 사모님께서 선친께 상속받으신 재산 모두를 원상회복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모님께서 남편분의 회유에 못 이겨 시댁 명의로 돌려놓았던 재산뿐만 아니라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까지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지금껏 빼앗긴 사모님의 인생을 되찾는 겁니다. 사모님, 제가 이 사건을 맡아 남편분의 위선적인 가면을 기필코 벗겨내고 사모님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내게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이시던 분이 눈물을 보이시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의 목표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섭니다. 거짓으로 내 인생을 기망한 김태용 그 인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저와 우리 집안을 이용해서 그가 쌓아올린 모든 거짓된 명예어부를 철저히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 말고 그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조각의 자비도 없는 김씨 일가의 철저한 파멸입니다. 변호사가 면담을 끝내고 돌아간 후 기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기자님. 전화 바꿨습니다. 방금 데스크 회의가 끝났는데요. 뉴스 보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요? 언젠가요? 오늘 밤에 바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로요? 네. 다른 팀에서 이미 성분을 속인 화장품에 대한 특종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건과 묶어서 함께 보도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K뷰티의 그림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성분을 속인 화장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여러 화장품의 성분을 분석해서 과장 허위 광고를 지적하며 가장 마지막엔 주식회사 비코스메틱의 사회소금 머드팩의 사례를 내보냈죠. 브랜드와 제품명을 뿌옇게 가려서 블러 처리를 했지만 이스라엘 사회소금 대신 중국산 싸구려 소금을 사용한 머드팩이라는 보도에 소비자들은 그 제품이 비코스메틱의 사회소금 머드팩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태국에서 리조트 파티를 벌이던 상간녀 남빈나와 김씨 일가는 급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그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겠죠. 이 모든 일을 시어머니 혼자서 준비해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병원에 있어야 할 어머니가 버젓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직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을 집으로 데려오면 어떡해? 그것도 의사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는 어머님이 당부하신 대로 그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딴소리를 해댔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요.
답답한 병원 생활에 지쳤는지 집이 병원보다 훨씬 편하다고 저더러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저 어머님께서 편안하게 요양하실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병원이 겉보기엔 편리해 보여도 오랜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도 갑갑한 공간이니 자기 집만큼 편안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의사 허락도 없이 병원을 떠났다가 엄마 상태가 더 안 좋아지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는 사람이 여행은 왜 갔어요? 어머님을 위하고 싶으면 여행을 가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간병을 하지 그랬어요. 뭐? 간병은 결국 내 몫이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간병을 할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무덤덤하게 그 시선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침묵을 지키며 김씨 일가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드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실 한 구석에서 아가씨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늘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사회소금 머드팩을 판매하며 인플루언서를 꿈꾸던 그녀는 보도가 나가자마자 팔로워들에게 맹렬한 비난을 받고 결국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이야? 내 계정이 정지됐어. 내가 뭘 했다고. 남빈아 어딨어? 남빈아 어서 나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갔어. 내 꿈, 내 미래, 내 정상금까지 모두 다 날아가 버렸다고. 아가씨의 계정은 원래 팔로워가 2,000명도 안 됐어요. 2,000명이면 웬만한 친구나 동료가 많은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한 팔로워 숫자라 인플루언서는 언감생심이었죠. 그래도 아가씨는 화장품 리뷰만 하고도 몇 억씩 버는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는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남빈나를 소개해줬고 남빈나의 회사에서 광고를 주면서 갑자기 팔로워가 20만 명까지 늘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팔로워 숫자가 늘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사건이 터지면서 계정의 구독자 수는 급격히 줄었고 아가씨는 광고 정산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계정 정지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팩을 구매한 팔로워들 사이에서는 아가씨의 계정에서 홍보하는 걸 보고 제품을 구매했으니 아가씨에게 피해 보상 소송을 하겠다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남빈나, 너 때문에 내가 다 망했잖아. 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어. 이젠 심지어 팔로워들이 나한테 피해 보상하라고 난리야. 남빈나는 드레스룸에서 회사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제발 조용히 좀 해. 나 통화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네, 이사님. 계속 말씀하세요. 사태를 보고받고 수습하느라 정신없는 그녀에게 아가씨는 자기 계정이 정지된 얘기만 해댔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때를 쓰는 철부지 아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제 남빈아 네가 다 책임져. 내가 너네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홍보했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 나 용서 못해. 절대 못해. 드레스룸에서 통화를 하던 남빈나가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야 김진아, 티까지 듣보잡한테 광고까지 주면서 밀어줬더니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해? 네 주제를 알아야지. 티가 뭔데 나한테 책임을 물어? 그러는 사이에도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기자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상대방 해명도 안 들어보고 보도를 내보내는 게 어딨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성분 검사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성분 검사를 해도 결과가 그래요. 똑같은 거 맞아요. 그런데 내 말은 이건 너무 일방적이라 억울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원래는 이스라엘 사회소금으로 제품을 만들었었다니까요. 그렇게 진짜 사회소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제품이 인기가 많아서 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사회소금이 부족해져서 아주 잠깐 제품 생산 물량을 사회소금 수입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산 물량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 소금을 섞어서 생산을 한 거지. 아니,
중국산 싸구려 소금은 몰랐어요. 대량으로 매입하는 소금이라 생산지 표시가 없었다니까요. 나는 정말 이게 중국산이 아니라 국산 소금인 줄 알았어요.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아가씨가 벼랑간 남빛나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기자님, 잠시만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해 소금을 안 쓴 게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거네. 어떻게 이스라엘산이 국산이 됐다가 중국산까지 가니? 너 그래놓고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해줬어? 왜 거짓말을 했냐고. 사해 소금이 아니라 다른 소금을 의도적으로 사용해놓고 나한테는 그 사실을 싹 다 숨기고 홍보를 하라고 했던 거잖아. 나는 정말이지 사해 소금이 들어간 줄 알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너네가 주는 대본을 그대로 읽은 것뿐이야. 나도 속은 거야. 나도 속은 거라고. 아파. 기자님, 죄송하지만 잠시 전화 끊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야, 김진아, 이거 놔. 이거 놓고 얘기해. 아프잖아.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남빛나가 아가씨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이면서 두 여자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아가씨는 남빛나의 머리채를 잡아챘고 남빛나는 악에 바친 듯 소리를 지르며 아가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난투극이었죠.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와 여동생의 싸움을 말리려다 두 여자의 손톱에 여기저기 핥힘을 당했죠. 안방 침대에 누워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어머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복수의 계획 끝에 찾아온 통쾌한 결말이었죠. 그때 시아버지가 거실로 달려나왔습니다. 이년놈들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게 무슨 주태야? 그만해! 그만! 시아버지가 뒤늦게 나타나 소리쳤지만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남빛나의 사업은 이미 사회적 비난과 불매운동에 직면했습니다. 다음날 남빛나와 내 남편의 불륜까지 기사로 나면서 그녀의 명예는 바닥까지 실추했습니다. 그녀의 왕국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을 향한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 간호사가 댓글로 남편이 전신마비가 된 엄마를 부인에게 맡겨놓고 상간녀 남빛나와 태국으로 여행을 갔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그 부인이 정말 대단하다는 글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 폭로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남편이 근무하는 외제차 대리점에까지 항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 점주는 휴가 중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사무실로 오라고 호통을 쳤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대체 왜 이런 일이... 남편은 절규했습니다. 외제차 대리점은 영업 직원들의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곳입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이미 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징계를 논의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달은 남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상간녀만 탓했습니다. 빛나야, 너 왜 그랬니? 뭐? 내가 뭘 어쨌는데? 오빠네 집안 사람들은 도대체 나한테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사해 소금 대신 중국산 소금을 써서 오빠 피부가 망가지기를 했어. 오빠 재산이 새어나가기를 했어.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들 이 난리야? 내 이미지가 망가졌잖아. 그럼 내 이미지는? 허위 과장관관 대표라는 이미지에 유부남이나 꼬드기는 꽃뱀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이미지가 작살난 건 오빠가 아니라 바로 나야. 그리고 오빠는 어머니가 아프시면 옆에서 얌전히 간호나 할 것이지. 왜 해외여행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거야? 나는 정말 어머님이 아프신지 몰랐어. 알았으면 오빠 부인한테 간병 맡겨놓고 김씨 집안 사람들 다 데리고 여행을 갔겠어, 내가? 나 남빛나가 이미 결혼한 남자를 사랑하긴 했어도 나 그렇게 막장인 여자 아니야. 적어도 아파서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엄마 놔두고 여행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정신 빼놓고 놀 만큼 폐륜은 아니라고. 뭐? 너 지금 나더러 폐륜하라고 했니? 그래. 오빠뿐만이 아니라 오빠 동생 그리고 오빠 아버지까지.
인간들이 대체 왜 그러냐? 이젠 김씨 집안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끝내. 상간녀가 나가려고 하자 아가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도망치지 마. 갈 때 가더라도 나한테 피해 보상하고 가. 너 때문에 망한 내 계정, 내 팔로워, 내 광고 정산금은 돌려놓고 가. 그래. 비나 너 가기 전에 우리 진아 정산금이랑 내 퇴직금 뱉어내놓고 가. 뭐? 퇴직금?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야, 나 징계받아서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퇴직금 하나도 못 받으니까 네가 내 퇴직금 주고 가. 정말 어이가 없네. 이게 정말 내가 호구인 줄 아나? 외제차 딜러는 원래 퇴직금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차 한 대 팔 때마다 수당받는 프리랜서 영업직이잖아. 그런데 난데없이 나한테 무슨 퇴직금을 달래? 그리고 김진아, 너 SNS에서 우리 제품 홍보하는 건 광고비 선지급했잖아. 그런데 또 무슨 광고 정산금을 달래? 네가 공동구매로 제품을 팔았어. 우리 회사 매출에 대단한 기여를 하기로 했어. 무슨 명분으로 정산금을 달라는 건지. 뭐. 그리고 야, 김진성.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 바람은 나 혼자 폈니? 내가 니네 엄마 병원에 내팽개치고 태국 여행 같이 가자고 무릎 꿇고 빌었어? 네 이미지 망친 건 내가 아니라 김진성 너 자신이야?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 진아 너야 이미 광고비를 받아먹었고 진성이 네가 빛나와 바람을 피운 건 빛나의 잘못은 아니니 생떼 쓰지 마. 그러니까요. 김씨 집안에서 제정신인 사람은 아버님 한 분뿐이시네요. 그건 그렇다고 해도 빛나야 그 나한테 식당 차려주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그랬잖아. 아버님 식당 차리시면 보증금은 네가 투자하겠다고. 그건 다 같이 술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저 그럴 수도 있다.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잖아요. 그저 기분이 좋아서 한 말이라니? 부드러운 투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거 몰라? 그러니 이제 와서 오리발 내밀 생각하지 말고 갈 때 가더라도 식당 보증금은 내놓고 가. 남빛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요구에 질린 듯 몸소리쳤습니다. 김진아의 원망, 김진성의 분노, 김태웅의 막무가내식 요구까지. 김씨 일가는 돈과 책임만을 외치며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나와 눈이 마주쳤죠. 아영씨,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랑 지금까지 같이 살았어요? 내가 당신이라면 벌써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고생이 참 많네요. 그녀는 그렇게 문을 박차고 사라졌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김진아의 울음소리, 김진성의 분노에 찬 고함, 김태용의 악에 바친 요구만이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집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용 앞으로 온 법원 소장이었죠. 소장을 펼쳐본 시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이런 걸 왜 나한테 보낸 거야, 당신? 나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미리 준비해둔 휠체어에 태워 거실 한가운데로 조용히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차갑고도 압도적인 기세로 가족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움직일 수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멀쩡하게 앉을 수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누워만 있었어요? 너무 오래 앉아있을 순 없으니 소장이 날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소장이 오고 나면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오래 앉아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 여보, 김태용 씨, 여기 당신 아들 딸에게 내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어요. 남편과 아가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엄마, 지금 우리가 엄마 간병 안 하고 우리끼리 해외여행 갔었다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기라도 하자는 거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엄마가 싫어서 그렇게 둔 게 아니라 남빈아한테 뭐라도 얻어내려면 비위를 맞춰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 부인이 엄마를 간병했으면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 그만 푸세요. 갑자기 친엄마가 아니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그래,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 여보, 김태용 씨, 당신 아들이 내 말을 안 믿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줄까요? 당신 입으로 진실을 말할래요? 아니면 유전자 검사라도 할까요? 시어머니의 당당한 기세에 눌린 듯 시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 말이 맞아. 뭐라고요? 정말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아니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여태 숨길 수가 있어요? 엄마가 우리 친엄마가 아니면 대체 누가 우릴 낳은 건데요? 진성아, 진아야, 네 친엄마는 사실 진아를 낳다가 하늘로 떠나셨어. 지금의 엄마는 그 이후에 재혼을 한 거고, 너희가 워낙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너희들 엄마가 친엄마인 것처럼 지내왔던 거야. 시아버지는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내게 곧 손님이 올 테니 문을 미리 열어놓으라고 하셨죠. 나는 그녀의 말대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한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친엄마였습니다. 내가 하늘로 떠났다고, 김태용 씨? 우리 진아를 낳다가 떠났으면 당신 앞에 서 있는 난 뭘까? 천사라도 되나? 누구세요? 우리 진아라니, 나를 낳았다니, 이 아줌마 대체 뭐야? 아빠, 이 아줌마 누구야? 엄마 왜 가만히 있어? 이 아줌마가 날 낳았다는데 내 엄마는 왜 가만히 있는 거냐고. 여보, 김태용 씨. 당신은 신경미 씨 집안의 재산이 탐나서 여기 있는 모두를 속이고는 새 장가를 들었어. 나와 사별했다고 악마의 눈물을 질질 짜면서 내가 여기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야. 이제 내가 혼인무효 소송을 한 이유를 알겠어요? 법은 기망에 의한 혼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예요. 당신의 모든 거짓과 부도덕한 행위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신이 가로채갔던 내 아버지의 재산도 다시 내 것이 될 거고요. 앞으론 재산에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빼앗아간 모든 것을 토해내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시아버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전처이자 남편의 친엄마 강선희 씨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 딸들이 제 아빠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실망이구나. 처음 신경미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는 너희들을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 드디어 내가 낳은 아이들과 재회를 한다는 기쁨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그런데 너희 아빠가 나한테 한 짓을 여기 있는 오하영 씨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구나. 내 아들이 남빛나라는 여자의 재산만 보고 홀려 본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걸 보니 아무리 내 배로 낳은 아들이라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환멸이 들었어. 제 아빠를 쏙 빼닮은 탐욕스러운 아들이라니. 하지만 딸인 진아, 너만은 달랐어야지. 너까지 새언니에게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내가 김씨 집안에서 쫓겨날 때도 시댁 식구들에게 그런 멸시를 당했었어. 나처럼 돈이 없는 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부전자전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너희들 모두가 내겐 소름 끼치는 악몽 같아. 마치 아픈 과거가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후 미국으로 건너가 악착같이 간호사 생활을 하며 현지 남성과 결혼해 쌍둥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신경미란 이름의 여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해오기까지 해마다 아들딸의 생일만 되면 한국에 두고 온 자식들이 보고 싶어 향수병에 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딸의 생일이 되어도 더 이상 너희들이 그립지 않을 것 같아. 이제야 내 인생에서 김씨 집안을 완벽하게 지을 수 있게 됐으니.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쌍둥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한국에서의 가족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잊고 살아갈 거야. 그럴 거면서 왜 돌아왔는데요? 아줌마가 나를 낳은 친엄마라면서요. 친엄마라고 이제 방금 고백해놓고 왜 또 갑자기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엄마는 이제 없는 거예요? 누가 말 좀 해봐요. 이제 대체 내 엄마는 누군 건데요? 너한테 엄마가 필요는 하니? 전신마비인 엄마를 내팽개치고 해외여행이 나가는 정신 나간 딸에게 엄마가 왜 필요한 건데? 너는 다시 너희 오빠한테 돈 많은 새언니나 꼬셔오라고 해. 여기서 5살 아이 마냥 마음에도 없는 엄마를 외치며 질질 짜지나 말고. 시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아가씨는 울며 뛰쳐나갔습니다. 남편 역시 아가씨를 따라 나갔고요. 친엄마도 신경 쓰였는지 아들, 딸을 따라 밖으로 나갔죠. 말은 모질게 했어도 친엄마라 그런지 울며 뛰쳐나가는 아들, 딸을 그저 외면할 순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나와 시부모님만 남았어요. 김태용 씨, 소장과 동봉한 퇴거 명령서를 보세요. 시아버지는 퇴거 명령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 네, 알았으면 이제 내 집에서 나가세요. 이 집은 나의 선친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으로 구입한 집입니다. 혼인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하게 김태용 씨에게 퇴거 명령을 내린 것이니 당장 나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습니다. 1시간 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테니 그렇게 아십시오. 시어머니는 냉정한 목소리로 시아버지에게 퇴거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가족이라 불리던 이들이 서로를 핥히고 싸우다 모두 떠나고 마침내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치열했던 싸움이 끝난 후 찾아온 고요는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진정한 시작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본격적인 법정 싸움을 시작했고 일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모님, 지난 법원 판결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주장한 혼인무효는 아쉽게도 성립이 되지 않은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혼인무효는 혼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전혀 없었을 때나 근친혼 관계에 있었을 때만 성립을 해서요. 사모님과 김태용 씨의 혼인에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는 비록 없었을지라도 일단 외형적으로 혼인신고가 존재했고 두 분이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오셨다는 점에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 무효가 아니라 혼인 취소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여기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중대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결혼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경우 이미 전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시점으로부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혼인 취소 소송의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소송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인 김태용 씨의 기만과 거짓을 입증할 증거들이 워낙 명확하고 사모님의 재산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기에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당 부분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댁 식구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집에서도 쫓겨났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응징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나 또한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 변호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혼소송을 동시에 수임하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의 이혼소송 도중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상대로 서로의 남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날엔 답답한 속을 서로에게 털어놓기도 했죠. 어머님, 저는 진성 씨와의 이혼 소송을 통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고 싶지 않아요. 이혼을 통해 제 모든 아픔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너도 나처럼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던질 때가 되었지. 나도 김태훈과의 더러운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거야.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라. 재판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의지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마. 아영이 네 곁에는 항상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어머님도 늘 제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밤늦도록 변호사와 머리를 맞대고 감춰졌던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습니다. 서로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우리는 기나긴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승소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아영아, 넌 이제 자유의 몸이야. 이젠 네가 꿈꾸던 삶을 살아갈 때가 왔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겠니? 어머니, 저는 베이킹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작은 빵집 하나만 열어주시면 정말 잘해볼 자신이 있는데 그냥 맨입으로 가게를 내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주세요. 제가 수익을 내서 어머니께 배로 돌려드릴게요. 그 정도 선물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나도 네가 평소에 베이킹을 즐겨하던 게 기억이 나는구나. 네 손재주라면 분명 훌륭한 제빵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시어머니는 약속대로 아담하고 예쁜 빵집을 차려주셨습니다.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잊고 지냈던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문을 닫은 유치원 건물을 인수해 작은 보육원을 설립하셨습니다. 보육원 설립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놓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보육원 원장 신경미가 되어 수많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몸 상태였습니다. 재활훈련에 전념한 결과 그녀는 이제 목발을 짚고 혼자서도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전신마비라는 허울을 벗어던지고 그녀는 두 발로 당당히 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베이킹 클래스 특강을 왔습니다. 조그마한 손으로 반죽을 조물락거리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각 구워낸 따끈따끈한 머핀이 완성되자 아이들은 우르르 어머님께 달려갔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만든 머핀이에요. 완전 따끈따끈해요. 얼른 드셔보세요. 라면서요. 아이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시어머니에게 자신들이 만든 머핀을 맛보라고 졸랐고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머핀을 한 입씩 맛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울컥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겪은 사고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꽃다운 나이에 애 둘 딸린 유부남 김태용에게 제가해야 했던 어머님은 이제 어엿한 보육원 아이들의 대무가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식들을 품에 안은 진정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10살 난 아들을 둔 젊은 엄마입니다. 제가 일찍 결혼을 한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전 여기 없을 겁니다. 불행과 슬픔으로 얼룩진 제 인생의 시작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전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가난아이 때 포대기에 쌓인 채
경기도 안성의 한 보육원에 버려졌습니다. 이곳은 외딴 산골에 있는 작은 규모의 보육원으로 열악한 시설에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사람 구경도 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40대인 여자 원장은 항상 찡그린 얼굴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불같이 화를 잘 내서 아이들이 무서워했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은 항상 눈물과 고통스러웠던 순간만 떠오릅니다. 5살 때 이불에 오줌을 싸서 원장이 화를 내며 지하에 있는 창고에 저를 몇 시간을 가뒀는데 그때의 공포가 트라우마가 되어 저는 좁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가빠오는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후원금이 거의 없다 보니 원장은 밭을 임대해 아이들에게 농산일을 강제로 시켰습니다. 농사지은 쌀과 농작물을 팔아 보육원을 운영하다 보니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식사나 옷 입는 거, 자는 것까지 모두가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세 아낀다고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었고 샤워할 때 비누칠은 꿈도 못 꿨습니다. 또 전기세 나간다고 저녁 7시면 불을 끄고 무조건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먹는 거였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는데도 먹는 거라곤 밥 한 끼가 전부였습니다. 반찬은 김치, 생오이와 고추장이 전부였지만 하루 종일 굶은 터라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허기가 져서 힘센 아이들은 먼저 밥을 먹고 나면 약한 아이들의 밥을 빼앗아 갔어요. 마르고 키도 작은 전 아이들의 괴롭힘 대상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어도 그 괴롭힘은 멈추질 않았어요. 야, 김민희, 빨래하고 있네. 그럼 너 내 양말도 같이 빨아. 그러면서 양말을 저한테 던집니다. 원장님이 자기 양말은 직접 빨라고 했잖아. 난 싫은데? 앞으로 내 양말은 너가 빨아. 왜 내가 너 양말을 빨아야 하는데? 나도 싫어. 김민희, 너 많이 컸다. 너 요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그러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 아이들은 일부러 나만 괴롭히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이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밥도 뺏어가서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원장한테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경숙이, 미자, 미정이가 저 때리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 너 땐 싸우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야. 난 또 뭐 대단한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네. 가봐. 선생님 바빠. 원장은 아이들에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후원금이나 봉사자들이 오면 어떻게든 후원을 받으려고 그런 데만 신경 썼습니다. 원장은 아이들에게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부엌일과 청소를 시켰습니다. 밭에서 딴 채소를 다듬고 보육사가 요리할 때 옆에서 설거지하며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은 후원자들이 방문하는 날로 원장은 평소에 안 하던 제육볶음이며 닭볶음탕, 달걀말이까지 엄청 요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다는 걸 가식적으로 보여주려는 거죠. 그래야 더 후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당번이어서 옆에서 식사를 돕고 있는데 보육사가 잘못해서 불 위에서 끓고 있던 냄비를 건드려서 제 발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전 소리도 못 지르고 너무 아파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원장이 뛰어오더라고요. 아니, 이걸 쏟으면 어떡해. 진짜 닭볶음탕 아까워 죽겠네. 민희, 너 뭐해? 얼른 바닥에 떨어진 닭 주워서 씻어. 원장님, 지금 민희가 화상을 입어서요. 빨리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이러다 큰일 납니다.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호들갑이야. 지금 후원자들 식사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빨리 식사 준비 안 할 거야? 원장님, 저 너무 아파요. 아유, 엄살은.
자, 이거 된장 발라. 우리 어릴 때 엄마들이 다 이거 발라주고 그랬어. 그러면서 제 다리에 된장을 덕지덕지 발라줬습니다. 전 타들어가는 아픔을 참으며 닭을 일일이 씻고 식사 준비를 마저 도왔습니다. 그렇게 후원자들이 다 가고 난 뒤, 원장님, 저 병원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어머, 얘 봐. 화상은 몇 주씩 입원해야 돼. 그럼 입원비가 어마어마할 텐데 너한테 쓸 돈 없어. 내 사무실에 피부 연고 있으니까 그거나 발라. 그러면서 일반 약국에서 파는 피부 연고를 주며 바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 상처는 덧나서 발등에 심한 화상 흉터가 남았습니다. 원장의 횡포와 아이들의 괴롭힘에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일하고 있는 절 발로 차서 옆에 있는 흙탕물 도랑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고 전 얼굴과 온몸에 진흙투성인 채로 울기만 했습니다. 이때 한 남자아이가 절 밀었던 그 아이를 같이 밀어서 그 아이도 도랑에 빠졌어요. 야, 니들 왜 미니 괴롭혀? 괴롭혔으면 니들도 당해야지. 나 몰라. 옷 다 버렸잖아. 니들 다시는 미니 괴롭히지 마. 내가 가만 안 둬. 야, 네가 뭔데? 제가 있는 쪽으로 오더니 미니야, 괜찮아? 안 다쳤어? 나 괜찮아. 그 남자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항상 혼자서 책을 보거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저도 이름만 아는 정도였지 말은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애가 갑자기 절 도와준 게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너 준호 맞지? 내 이름 알고 있네. 애들이 너 부르는 소리 들었어. 저기 몇 학년이야? 나 3학년이야. 너랑 나이 똑같아. 그래? 너 나랑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나에 대해서 잘 아네. 너도 나처럼 항상 혼자 조용히 있길래 내가 좀 지켜봤어. 너 그 애들 괴롭히면 오빠들 시켜서 너 혼내줄 수도 있는데 아까 왜 나 도와줬어? 가만히 참을 수가 없었어. 너 몇 번 그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는 거 봤는데 내가 원장님한테도 말했지만 못 본 척하라고만 하더라고. 우리가 아무리 고하지만 이렇게 무시하는 게 기분이 안 좋았어.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그랬구나. 고마워. 그날 이후로 전 준호와 단짝이 되어서 하루 종일 거의 같이 있었어요. 준호는 6살의 부모님과 놀이공원에 놀러 왔다가 길을 잃어 어떤 아주머님이 이 보육원으로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에는 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지금도 분신처럼 매일 차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항상 이 목걸이 차고 다녀? 이 목걸이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항상 나와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두 분 다 너무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면 힘이 나. 나 그리고 꼭 어른 되면 우리 부모님 찾을 거야. 그렇구나. 그래, 너 부모님 찾는데 나도 도울게. 요즘은 그 유전자 검사인가 그걸로 헤어졌던 가족들 많이 찾는데 그러니까 너도 희망을 잃지 마. 준호는 부모님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 애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져서 오빠들을 시켜서 저 혼자 있을 때 돈을 뺏었습니다. 전 중학교에 올라가서 식당에서 불판 닦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날도 밤늦게 일을 끝내고 보육원에 들어서자 그 애들과 고등학생 남자애가 나무 몽둥이를 들고 돈을 달라고 하면서 절 가격하려던 순간 안 돼.
준호가 뛰어와 그 몽둥이를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강도가 셌고 준호는 이마를 맞아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준호야, 피가... 뭐야, 얘 보디가드야? 아이씨, 야, 오늘은 그냥 가자. 괜히 원장 오면 문제 커지니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준호를 보며 겁이 났던지 애들은 도망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준호야. 내가 119 부를게. 아니야, 나 괜찮아. 원장 안 그래도 후원금에 민감한데 여기서 이런 사고 났다고 알려지면 이미지 손상된다고 난리 날 거야. 우리 엄청 괴롭힐 거라고. 나 그냥 방까지만 좀 데려가줘. 쉬면 괜찮아질 거야. 실제로 예전에 원장이 화가 나서 아이를 때려 다쳤는데 그 애가 119에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폭력이 있었냐고 조사했고 원장은 그 아이에게 맞은 적 없다고 말하라고 협박한 일이 있었죠. 그 이후로 우리는 철저히 외부와 단절한 채 휴대폰도 없이 귀가 시간은 6시로 엄격히 지켜야 했습니다. 원장이 정해놓은 규칙을 어길 시엔 지하에 있는 1평짜리 좁은 창고에서 하루 이틀 정도 반성문을 쓰며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빵 한 개와 생수 한 병으로 줄임배를 채우며 그 깜깜한 곳에 있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갇혔던 기억으로 그곳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준호는 소독약과 연고로 혼자 치료를 하고 그 아픈 걸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괜히 문제 커지면 저까지 그 독방에 갇힐 거라고 혼자 감수를 했던 거죠. 저희가 자랄수록 원장의 횡포는 더 심해졌습니다.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공사장이나 신문 배달 일을 하게 해서 돈을 벌게 했고 그 돈을 모두 다 빼앗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껌팔이나 전철에서 국어를 시켰습니다. 일부러 다리를 절개하고 서너 살 되는 동생들을 옆에 데리고 다니며 고하니깐 도와달라 하라면서 앵벌이를 시켰던 거죠. 전 다행히 고깃집 알바를 구해서 월급 타면 원장한테 다 주고 한 달에 2만 원씩 용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받는 게 정말 다행이었으니까요. 저만 식당이 밤늦게 마치니 귀가 시간이 밤 12시였던 거죠. 원장은 더 악랄하게 우리를 괴롭히며 밥 대신 유통기한 지난 빵을 아는 제과점에서 공짜로 얻어 그걸로 식사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요즘 니들 돈 버는 게 영 시원찮아. 그게 다 배부르니까 나태해진 거 아냐. 니들이 돈을 못 버니까 내가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지. 비싼 쌀 먹는 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오늘부터 식사는 1인당 하루에 빵 1개야. 아무도 원장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원장 눈에 찍히면 그 독방에 갇힐 게 뻔하니까요. 고등학생이 된 전 새벽에 일어나 빨래와 청소를 하고 등교를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점심시간은 운동장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녀공학이라 준호도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잘해서 반장이라 학교 급식으로 나온 우유 남은 걸 챙겨놨다가 점심시간에 와서 저한테 줬습니다. 미니야, 배고프지? 이거 우유 먹어. 너도 배고프잖아. 너 먹어. 난 남자잖아.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양보해야 되는 거야. 나 너한테 흑기사잖아. 준호가 옆에 있어서 그 힘든 날들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식당에서 힘들게 일한 돈을 원장한테 다 뺏기는 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미니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너가 번 돈을 왜 원장한테 줘야 돼? 그 돈 다 갖고 오자. 그걸 어떻게 가져와? 원장 사무실 서랍은 항상 잠겨 있고 그 방에 CCTV도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며칠 후 식사 담당이었던 준호는 원장이 먹을 찌개에 관장약을 몰래 타서
식판을 들고 원장방으로 들어갑니다. 원장은 사무실에 식사를 갖다 주면 항상 혼자 먹거든요. 식사를 마친 원장은 복통이 나서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고 준호는 원장방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돈을 찾아주겠다며 여기저기 서랍이며 책상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그때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차준호, 너 일부러 나 약 먹여서 화장실 들락날락하게 해서 돈 훔치려고 그랬니? 우와, 내가 완전 도둑 자식을 키웠네. 화가 잔뜩 난 원장은 준호 뺨을 때렸고 준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에 신고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면서 밥도 굶기고 독방에 가뒀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독방에 갇혔다가 나온 준호는 겁에 잔뜩 질려서 말도 잘 못하고 눈빛이 불안에 떨며 말도 횡설수설하며 이상해졌습니다. 준호야, 너 왜 이래? 나 민이야. 알아보겠어? 왜 나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전 정신이 이상해진 준호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빨리 준호 병원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지옥에서 탈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전 옷만 몇 개 챙겨서 준호를 데리고 보육원 담벼락을 넘어 탈출했습니다. 그때 나이 17살. 우린 너무 어렸고 막상 보육원은 나왔지만 잘 곳도 없어 거리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준호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저도 잘 못 알아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면 제 뒤에 숨어서 덜덜 떨었습니다. 이대론 굶어 죽겠다 싶어서 전 일요일 날 큰 교회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다들 예배를 보고 있었고 저희한텐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길래 전 준호를 데리고 따라갔습니다. 보니까 돈을 안 내고 사람들이 그냥 먹더라고요. 와, 횡재했다. 돈 안 내고 밥 먹는 곳이 있구나. 저도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배식받아 준호와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터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개걸스럽게 먹으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서 얘들아, 나 이 교회 목사인데 오늘 처음 보는 학생들이네. 혹시 부모님과 같이 왔어? 아니요, 저희 고아예요. 집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거리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유, 저런. 근데 이 남자애는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네, 충격을 받아서 지금 말도 잘 못하고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우선 병원부터 가자. 눈이 풀린 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차에 저희를 태워서 인근에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선 일시적인 충격으로 뇌에 이상 반응을 보인 거고 영양실조가 겹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원할 형편이 안 된다고 의사한테 말하고 나오려는데 선생님, 이 아이 입원시켜주세요. 입원 수속은 지금 밟으면 되죠? 전 울면서 감사하다며 은혜는 꼭 갚겠다고 목사님께 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절 일으켜 세우며 준호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전 교회에 있는 사택에서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빨리 돈 벌어서 목사님께 다 갚을게요. 계속 신세 질 수 없으니까 저 일 구하는 동안만 여기 있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선은 친구 빨리 건강 찾길 기도하자고. 전 교회에서 식사며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었고 미안해서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돕고 청소도 자진해서 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 고마움을 뭐라도 해서 갚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서 준호는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고 저도 식당 아르바이트 일을 구해서 이제 교회를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준호도 건강해졌고 저도 일 구했으니까
방 구해서 열심히 돈 벌려고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는데 막상 나간다니까 섭섭하네. 민희야, 준호야, 살면서 힘들 때 언제든지 나 찾아와. 응? 그리고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목사님이 저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제 새 인생 선물 받았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꼭 성공해서 목사님 다시 찾아올게요. 그동안 목사님도 부디 건강하세요. 그러고 목사님은 방구하는 데 보태라며 봉투를 주셨어요. 봉투엔 현금 500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에겐 너무 필요한 돈이라 전 염치 없게 그 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대신 나중에 꼭 성공해서 그 돈을 몇 배로 갚겠노라고 약속했어요. 목사님이 주신 돈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저희는 20살이 되자 혼인신고를 했고 사진관에서 결혼사진을 찍었습니다. 전 흰 원피스를 입고 남편은 시장에서 싼 양복을 입고 찍었지만 고가의 웨딩드레스 입은 신랑 신부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 지켜주던 든든한 흑기사가 제 남편이 되어서 앞으로도 절 평생 지켜줄 거니까요. 이렇게 행복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전 고깃집에서 일을 했고 남편은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돈은 없지만 이렇게 저희만의 보금자리에서 일한 돈을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차곡차곡 모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희야, 치킨집 사장이 나보고 장사에 소질이 있대. 그래서 몇 년간 자기 밑에서 일 배우면 이 치킨집 운영해보는 거 어떠냐고 그러셔. 정말? 그 치킨집 엄청 장사 잘 되잖아. 하루 매출만 100만 원이야. 사장님이 나 형편 어려운 거 알고 싸게 팔겠대. 나 얼른 돈 모아서 내 가게 하고 싶어. 거기 인수하면 우리 진짜 부자 될 거야. 그 무렵 저희에게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니 남편은 고맙다면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희야, 우리 애는 우리 같은 고아 안 되게 정말 좋은 엄마 아빠 되자. 나 이렇게 가족이 생긴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아. 정말 고마워. 나 아빠 됐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 거야. 남편은 치킨 가게 인수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치킨집 배달을 하면서도 새벽엔 대리운전과 신문 배달까지 하며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자면서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잠이 부족해서 일하다가 졸 때도 많았습니다. 전 그게 늘 걱정되었어요. 당신 오토바이 탈 때 정말 조심해. 일 너무 많이 하는데 저 하나만 줄이면 안 돼? 그러다 건강 해쳐. 아이, 나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일하는 건 힘든 것도 아니야. 당신이랑 우리 아기 생각해서 늘 조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임신 6개월이 되어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몸조리에 신경 쓰라며 식당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할 때면 치킨에 딸기, 붕어빵, 만두 같은 간식거리를 매일 빠지지 않고 사왔어요. 남편이 집안일도 돕고 빨리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매일 치킨집 일이 끝나는 밤 12시면 제게 지금 일 끝났다고 전화했고 먼저 자라고 하고 대리운전 일을 하러 나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12시가 한참 지났는데도 전화가 없습니다. 일이 늦어지나 보다 생각하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당신이야? 오늘 좀 늦었네. 저 누구세요?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고 남편에게 일이 생겼으니 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뭔가 불길한 생각에 경찰서 입구에서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준호 씨 아내분 되시죠? 네, 저희 남편 어딨나요? 그게 신호 위반으로 과속을 하던 차가 남편분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서
남편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네?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갑작스럽고 믿어지지 않아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편분 유품입니다. 경찰이 건넨 상자엔 남편 휴대폰과 입었던 옷과 신발, 그리고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주려고 오늘 샀는지 아기 신발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전 오열했습니다. 보육원에서부터 절 지켜주던 흑기사였던 남편이 평생 지켜주겠노라는 약속을 못 지키고 제 곁을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흑기사가 없는 저의 삶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남편도 제 곁을 떠나 세상에 저 혼자란 생각에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일하게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챙겨주시던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힘들면 찾아오라는 목사님의 말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희망이 생겼습니다. 겨우 기운을 차려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찾았습니다. 마침 그때 절 챙겨주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잘 계셨어요? 저 민이에요. 목사님도 건강하시죠? 미니야, 너도 잘 지냈지? 근데 좀 더 빨리 찾아오지 그랬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미니와 준호를 얼마나 걱정하고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근데 너희들 휴대폰 번호를 몰라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목사님 간암으로 지난달에 하늘나라로 떠나셨어. 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저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사는 게 바빠서 연락 한번 못 드린 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목사님은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끼니 허망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아이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두려워졌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 그 길로 멍하니 걸어서 마포대교로 갔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고 다리 중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전 구두를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품인 목걸이를 목에 걸고 배를 감쌌습니다. 아가, 엄마가 미안해. 우리 다른 세상에서 아빠랑 만나서 세 식구 같이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우리 아가 많이 사랑해. 난간에 올라서서 막 발을 때려던 순간 한 남자가 뛰어와 제 몸을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돌아보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저자, 무슨 사정인진 모르겠지만 뱃속아이 생각해서라도 나쁜 생각하지 말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자는 나보다 나을 거요. 나도 사실 오늘 생을 마감하려고 여기 왔소. 어르신이 들려주시는 사연은 가슴 아팠습니다. 어르신은 큰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으로 재벌 총수들이 많이 사는 평창동 대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슬하에 3남매를 두었고 인류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재원들로 각각 회사 계열사를 물려받아 경영승계를 훌륭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그 욕심은 끝이 없듯 회장님이 3남매에게 재산 상속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형제들 우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재산 분할을 더 받으려고 법적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큰아들과 막내아들이 특히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고 분을 못 삭히고 집에 돌아가던 중에 막내아들이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떠난 갑작스런 아들의 비보에 사모님 또한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들과 아내를 잃은 회장님은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점점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혈색이 안 좋고 점점 살이 빠지는 게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길어야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둘을 잃고 내가 무슨 희망으로 살겠소. 그런데 오늘 내가 처자를 만난 건 어쩌면 하늘이 애기 엄마를 도와주라고 내게 마지막 소명을 준 것 같소. 나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소. 보안이 갈 곳도 없는 것 같으니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며 내 간병인이 되어주세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지 회장님 얘기 들으니 오늘 제가 여기 온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회장님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으니까 저도 회장님 곁에서 건강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 평창동 회장님 집으로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회장님 집엔 집안 대소사를 관리하는 집사, 가정부, 운전기사와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안 집사, 앞으로 날 돌봐줄 간병인이야. 방도 안내해주고 임산부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챙겨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전 김민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 안집사라고 부르면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근데 출산 예정일은 언젠가요? 네, 3달 후에요. 그럼 지금 한창 몸이 힘들 때네요. 부디 무리하지 마세요. 집사님과 가정부는 제가 임산부라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저는 바로 회장님 간병인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드셔도 괜찮은 음식으로 매일 식단을 짜고 생활 습관부터 개선했습니다. 기상시간, 약 먹는 시간, 낮잠과 취침 시간까지 정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필요했죠. 그리고 매일 2시간씩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미니야, 너가 옆에서 챙겨주니까 내 몸이 한결 좋아지는 것 같구나. 다행이에요. 제가 회장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니까 항상 좋은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래. 미니 널 보니까 내가 늙음하게 딸 하나 생긴 것 같이 기분이 아주 좋아. 며칠 후 회장님의 큰아들과 둘째 딸이 찾아왔어요. 어머, 처음 보는 분이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간병인입니다. 갑자기 웬 간병인이지? 얼마 못 사신다고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 내렸는데 그냥 옆에서 적당히 말벗 대어드리고 식사나 챙겨드리고 하세요. 근데 우리 집에 오려면 자격 심사의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데 누구 소개로 들어오신 거죠? 네. 회장님을 우연히 만나서 직접 일을 주셨습니다. 직접? 아무튼 저희 집 잘 사는 거 보시고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일만 열심히 하세요. 두 사람은 냉정하고 차가웠습니다. 니들 오늘은 갑자기 왜 또 왔어? 아빠, 강남 서구에 있는 건물 저 주세요. 제가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다가 명품샵 차리려는 거잖아. 그렇게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뭘 믿고 그 건물을 주겠어? 맞아요, 아버지. 은선이 제 미국 유학 가서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얼마나 아버지 속썩였어요. 아니 오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놀러만 다녔어? 오빠가 봤어? 그러는 오빠 뭐가 잘났어? 장남인 주제에 오빠 힘으로 직접 한 게 뭐가 있어? 지금 백화점 물려받은 거 내가 양보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양보 좋아하시네. 너가 백화점 운영할 깜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만들 하지 못하겠나? 니들 때문에 막내와 엄마를 잃었어.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 나까지 없어져야 정신 차리겠니?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서 사라져. 그 이후로 회장님 아들과 딸은 수시로 집을 찾았고
그때마다 회장님은 신경 써서 몸져 누웠습니다. 전 그 사이에 간병사 시험에 합격해 더 전문적으로 회장님을 간호했습니다. 임신한 채로 남편을 잃은 저를 간병인으로 받아준 평창동 회장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병간호에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회장님과 집사님, 가정부 아주머님, 운전기사, 정원사분들 다 아이를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별이 얼굴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이 늙은 하루비가 그냥 힘이 절로 나는구나. 별이가 효자네요. 우리 별이 세상에 참 힘들게 낳았죠. 제가 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잘 키울 거예요. 그래, 이제 너도 엄마니까 아이만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 회장님은 별이 기저귀도 직접 갈아주며 정말 자기 손주처럼 예뻐하셨어요. 매일 별이 보면서 웃고 놀아주고 산책하면서 회장님의 몸도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더니 아니 회장님, 그동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검사 결과 몸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런가 봅니다. 요즘 아이 재롱에 매일 웃고 살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6개월이 훨씬 지난 거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들도 회장님을 어찌나 따르는지 할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울다가도 뚝 그치고 피곤하면 회장님 품에서 잠도 편안하게 잘 잡니다. 그렇게 아들은 100일 돌이 지나 어느새 3살이 됐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자 회장님이 별이 얼굴만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회장님, 요즘 별이 얼굴 뚫어지게 보시던데 그러다가 애 얼굴 닳겠어요. 별이가 내 친구 아들과 많이 닮아서 매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 근데 제일 이상한 건 별이가 지금 육손이잖아. 그 친구 아들도 육손이었거든. 육손이 그렇게 흔한 게 아닌데. 그러게요. 처음에 별이 태어났을 때 육손인 거 보자마자 저도 별이 아빠가 생각났었어요. 저희 별이 아빠가 육손이었거든요. 뭐? 별이 아빠가 육손이었다고? 미니야, 그동안 너 마음 아플까봐 남편 얘긴 안 물어봤는데 남편 어떻게 만났니? 저희 남편은 보육원에서 만났어요. 전 갓난아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남편은 6살쯤에 놀이공원 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그때 보육원에 왔다고 했었어요. 손이 육손이라 아이들이 놀려가지고 항상 조용히 혼자 지냈죠. 6살의 놀이공원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다시 유심히 아들을 본 회장님이 미니야, 죽은 너 남편 이름이 뭐니? 차준호예요. 회장님은 깜짝 놀라면서 혹시 남편 어릴 때 사진이나 가족 사진 있니? 네. 남편이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목걸이에 가족 사진이 있어요. 이거예요. 놀란 제가 남편 사진을 건네자 회장님이 갑자기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들려주신 얘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껌파리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가난해서 회장님은 학교 가는 친구들이 부러워 몰래 학교 담장을 넘고 들어가 수업하는 교실 옆에서 귀동냥으로 수업을 듣곤 했습니다.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1층 교실 옆 화단에서 몰래 수업을 듣는데 한 남학생이 이쪽으로 다가와서 너 누구야? 왜 여기서 공부해? 교실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자. 아니야, 나는 학교 안 다녀. 왜? 공부하는 게 싫어? 아니, 공부 너무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나 학교 못 보낸다고 하셨어. 그럼 내가 너 공부 가르쳐 줄게. 그렇게 친구는 하교 후 회장님께 한글이며 수업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콜릿이며 비싼 외국 과자들을 가져와 회장님에게 줬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미국을 다니며 무역일을 해서 외국 과자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나서 공부하고 시골이라 산으로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둑어둑한 저녁에 산으로 놀러 갔는데 이날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 그냥 돌아갈까? 안 돼. 벌집 따서 갖다 팔아야지. 그래야 우리 식구 밥 안 굶는다고. 그렇게 회장님이 앞서서 막무가내로 산 위로 올라갔고 그때 절벽인지 모르고 걷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친구는 당황하며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너 올릴 테니까 절대 손 놓으면 안 돼. 친구는 회장님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체구에 엄청 힘들었을 텐데도 무사히 끌어올렸습니다. 친구와 회장님은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습니다. 너가 날 살렸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정말 고마워. 나 평생 안 잊을게. 나 너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다시는 그런 무모한 짓 하지 마. 친구와 회장님은 끌어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회장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거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은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집이 가난해서 등록금 줄 여력이 안 되었던 부모님께는 손 안 벌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회장님은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친구는 늘 사업을 꿈꾸었고 그렇게 서로 같이 사업을 하자며 회장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가장 절친인 친구의 부탁에 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 같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와 같이 시작했던 사업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사업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두 사람은 각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가족은 인근에 살면서 거의 매일같이 식사하고 놀러도 같이 가면서 친하게 지냈어요. 친구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워낙 싹싹하고 밝아서 회장님이 가면 아빠처럼 잘 따랐다고 합니다. 아저씨, 나랑 딱지치기예요. 아빠가 안 놀아줘? 아빤 바빠서 집에 잘 없어요. 근데 아저씨는 잘 놀아줘서 저 정말 좋아요. 회장님을 잘 따르는 친구 아들은 친아들과 다름없이 각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날을 맞아 회장님 가족과 친구 가족은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죠. 다들 손 꼭 붙잡고 절대로 놓치면 안 돼. 회장님은 아내와 같이 삼남매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친구 부부도 행여 아이 손을 놓칠까봐 손수건으로 손목을 감쌌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싫어. 나 놀이기구 탈 거야. 울지 마. 우리 집에 안 갈 거니까. 자, 놀이기구 타러 가볼까? 그렇게 인파에 밀려서 걷는 중 아들 손에 묶은 손수건이 풀려서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보, 우리 준호가 안 보여. 순식간에 친구 아들은 사라졌고 회장님 부부도 같이 밤늦게까지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친구는 전단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몇 년을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매일 그 놀이공원을 찾아가 지나가는 애들 얼굴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혹시 아들이 다시 오지 않았나 하며 그렇게 목매어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와 차를 타고 지방으로 아들을 찾아 나섰는데요. 도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 아들과 닮은 아이를 아들로 착각하고 마음이 급해져 신호가 바뀌기 전에 질주했고, 그렇게 다른 차와 부딪혀 친구 부부는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바로 회장님 친구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건네준 사진을 보며 오열을 했습니다. 우리 준호 맞아. 친구와 와이프도 맞고. 아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꿈만 같구나. 너가 그렇게 찾던 아들을 드디어 내가 찾았다.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가족 사진이 있는 목걸이를 항상 목에 걸고 다니면서 어른이 되면 꼭 부모님을 찾겠다고 했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이 일부러 저 회장님을 연결시켜 준 건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가 보다. 준호는 어떤 아이였니? 굉장히 의리가 있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괴롭힘 당하면 몽둥이도 대신 맞아가면서 절 지켜줬죠. 제 흑기사였어요. 회장님은 남편이 보고 싶다며 저와 아들과 같이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같이 찾아갔습니다. 여보,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셔왔어. 당신과 어릴 때 친하게 지냈던 당신 아버님 친구분이셔. 회장님은 유골함과 남편 사진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준호야, 아저씨야. 맨날 놀아줬던 아저씨 기억나지? 아이고, 이게 우리 준호가 어른이 된 모습이구나. 어릴 때 얼굴이 그냥 그대로네. 이렇게 늠름하고 반듯하게 잘 큰 모습을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동안 보육원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것만은 꼭 알아주렴. 너희 부모님은 널 잃어버리고 생업을 접고 매일 널 찾아다녔어. 널 끔찍이 사랑하셨었단다. 준호야, 네 아들과 민희는 내가 평생 책임질 테니까 이제 아무런 걱정 말고 부디 편히 쉬거라. 그 후 회장님은 운동과 산책도 더 열심히 하시며 몸 관리를 하셨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저와 아들을 책임진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요. 저 또한 요리학원에서 건강식 요리도 배우고 회장님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갔고 회장님이 매일 별이를 등하원 시켰습니다. 아이고, 우리 별이. 할아버지. 아이고, 그래 우리 별이 오늘 유치원에서 잘 놀았어? 네, 할아버지. 근데 나 배고파요. 아유, 그래, 배고파? 그럼 우리 햄버거 먹을까? 햄버거, 와, 좋아요. 70대 회장님은 제 아들 별이를 손주처럼 끔찍이 아끼며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암투병으로 몸이 힘든데도 저렇게 저와 아들에게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희야, 나 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볼 수 있을까? 그럼요. 회장님은 강하시니까 꼭 볼 수 있을 거예요. 회장님은 제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도 참석했어요. 세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을 회장님은 늘 품에 품고 다니며 꺼내보면서 웃으셨죠. 유독 저와 제 아들에게 회장님이 잘하는 걸 보고 회장님 아들과 딸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 간병인과 간병인 아이한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 설마 아니겠지만 저 꼬마 혹시 숨겨둔 아들이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빠, 그러다가 덜컥 저 간병인한테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안 돼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아빠 돈 누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데 저 여자도 일부러 아빠한테 접근했을 거라고요. 에휴, 이 못난 것들.
지 애비가 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 배응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전 더 회장님을 지극정성 보살펴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도 10년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민이야, 우리 준호 찾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준호가 참 반듯하게 잘 자란 거 보니 내가 정말 기뻤단다. 별이와 고생 안 하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회장님은 저한테 주기만 하시고 제가 회장님께 해드린 게 없어서 제가 더 죄송해요. 저와 우리 별이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저 그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회장님 장례를 치르고 변호사가 식구들을 다 불렀습니다. 회장님이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가족들에게 재산 상속에 대한 얘기도 남기셨습니다. 큰 아드님과 큰 따님은 건물 한 채씩 증여하셨습니다. 뭐 건물 하나요? 저기 뭐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장남한테 겨우 건물 하나만 준다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변호사님, 이거 조작된 거 아니에요? 고작 건물 한 채가 뭐예요? 아버지 재산이 얼만데. 아버지 재산이 수천억인데 겨우 건물 하나라고요? 그리고 한 분 더 남았습니다. 김민희 씨에겐 평창동 집과 강남 사거리 건물을 증여했습니다. 아이,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달라고 졸랐던 강남 사거리 건물을 저 여자한테 준다고? 이거 사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 회장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다들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야,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우리 아버지 재산을 꿀꺽해? 너 혹시 꽃뱀이야? 말씀 삼가세요. 두 분 한 번도 회장님 마음 헤아려 본 적 없으시죠? 아버지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회장님 정말 외로우셨던 분이에요. 오죽하면 친구 아들과 생판 모르는 절 딸처럼 아껴주셨겠어요. 전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은 고아입니다. 부모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을 끝내려고 했을 때 회장님은 절 다시 살게 해주셨어요. 회장님을 보고 저런 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를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두 분도 회장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전 회장님이 주신 평창동 집에서 별이와 계속 살았습니다. 회장님이 별이와 놀아주던 추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지냈던 보육원 원장이 후원금 횡령죄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고 그 보육원을 인수해 저는 원장이 되었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고 내부 시설도 리모델링해서 예전에 그 끔찍하고 암울했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과 남편이 하늘에서 절 흑기사처럼 지켜주고 있어서 전 언제나 늘 든든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